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될 내년 금융위 예산에서 코넥스 활성화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은 빠졌습니다. 2년 연속 보조금 영원 기조가 이어지면서 해당 지원 제도는 사실상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코넥스는 초기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모험 자본인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설립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번 성과평가에서도 코넥스 예산 사업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며 단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기재부 심사가 촘촘해진 격이어서 우리 당국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되살리긴 쉽지 않았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일 대비 500원 내린 25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이후 4.65% 강세로 마감한 주가는 이날 장 초반에도 3%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으나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밀렸습니다. 반면에 우선주는 전일 대비 만원 오른 18만 6천 원에 마감했고요. 현대차 EUB와 현대차 사무비는 각각 7.37%, 6.52%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주주 환원 정책 덕분에 우선주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2024 현대자동차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주주 환원율 개념을 신규 도입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TSR 35% 이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배당 성향 25%보다 10%포인트 이상 확대됐고요. 증권가에서 예상한 주주 환원율 30%를 상회합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 증권사 중 자율 공시를 한 곳은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두 곳에 그칩니다. 밸류업 공시는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 현황 자체 진단과 기업 가치 재고, 목표 계획, 이행평가, 소통 계획 등의 계획이 담긴 문서를 공시 형태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금 중개자이자 기관 투자자로 밸류업 공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와 이라크의 감산과 미국 국내 총생산 호재로 국제유가가 2%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3시 30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2.03% 급등한 배럴당 76.0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브렌트유 선물도 1.65% 상승한 배럴당 79.9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리비아 국영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동안 리비아의 생산량이 15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원유 생산량을 7월 425만 배럴에서 9월에 390만 배럴로 줄일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탓이었을까요? 차익의 빌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규장에서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120달러 선까지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시장을 그나마 잘 방어해줬던 건 견조하게 나왔던 경제 지표 덕분이었습니다. GDP는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2분기 GDP 대비해서 0.2% 정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번에는 3%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경제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루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진 채로 마감을 좀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주 흐름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전 거래일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을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도 하락폭을 좀 키워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2% 하락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하방에 압력을 가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221억 원, 기관은 2,664억 원을 수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 매수세에 올인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5% 떨어진 756.04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은 1,165억 원, 외국인은 53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반면에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만 이렇게 1,95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 이 반도체 종목 쪽에서 대거 팔아치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대가 넘어갔고요. SK하이닉스는 1,353억 원씩 이렇게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이렇게 매도세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폐암 치료제로 주목받은 유한양행 자체는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유한양행은 이전 거래일보다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1.18% 오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엔비디아 이슈와 인해서 이 하락에 대해서 단기 조정을 겪으면서 이전만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지는 못하더라도 AI 산업에 대한 투자와 펀더멘탈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확실한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나마 시장을 좀 방어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전략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들 AS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마시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삼성화재 모든 세 종목 AS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선 관련주로만 조금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번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갤럭시아 머니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좀 큰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정고점인 10,0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놨고 그에 맞게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열어두고 이제 6,300원 라인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때쯤 한 목요일 날 제가 사인이 나갔었는데 위에 흐름을 보시면 상승세 나왔다가 하락 나오고 지금 지수가 좀 빠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지수가 많이 빠졌었던 날이었었거든요. 지수가 빠진 부분에 비해서 지수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분봉상으로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고점에 대한 이격도가 좀 줄어들으면서 지금 이제 이격도를 다시 좁혀 들어가는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의 박스권 형태의 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막 뚫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횡보 나오면서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저점은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폭 상향 조정해서 6,600원까지만 살짝 열어놓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끝까지 제가 애초에 처음에 제시했던 10,000원 부근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지금 딱 한 틱 정도 지금 손실권이거든요. 한 틱 정도 수익권으로 한 틱 정도 손실로 이제 마감이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당히 어제 등락폭을 좀 보이면서 위아래 볼이 달렸거든요. 볼이 달리면서 이제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한 부분으로 지점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분봉으로 좀 살펴두고 보시면은 여전히 횡보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에서는 분봉상 큰 흐름이죠. 분봉상 큰 흐름에서는 이 자리 지금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지금 이 자리 삼각 수렴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 횡보 추세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횡보가 나오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35만 원 선에서 34만 원 선 부분, 34만 원과 35만 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갇혀 있는 형태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갇혀 있는 형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는 여전히 잘 타고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 자리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 올라가죠. 고점 올라가는 위치와 저점도 지속해서 올라가면서 우상향 추세의 박스권 형태가 지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위험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재무적 컨센서스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아요.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 수익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을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료 수익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영업이익 중요하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그에 따라서 단기순이익도 이 비율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일정 비율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효율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도 많이 있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 영업이익률도 3%대에서 11%까지 지금 5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네요.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화재라는 종목은 지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지속해서 홀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휴먼시스. 어제 이제 제가 랩지노베스라는 종목을 포트폴리오 교체 전략으로 넣어서 이제 대응을 해봤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어제 이렇게 하락으로 나올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자리 저는 장세의 흐름을 읽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급하게 매수 취소해달라라고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캔들이 이 자리가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하락을 했다가 받아주면서 거래량이 올라왔었거든요. 지수를 지켜주면서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는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단에서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렸거든요.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눌리면서 이 자리에서 양봉을 보고 충분히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한번 돌파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의 소폭이나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단타 위주의 매매를 좀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어제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갭상승하면서 빠졌거든요. 갭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주가가 늘리면서 매수 취소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주가가 바닥권 1,900원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처음에 1,850원의 손절가를 지정해 드렸었는데 손절가 상향해서 조금 짧게 대응하는 걸로 1,900원까지 손절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원 이탈할 때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자르고 나가는 엑시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AS 및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리뷰 만나봤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손절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1,900원 선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오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라온시큐어, 한사, K사인, 센즈랩, ENNI 있고요. 어제 주도주가 부재하면서 2차 전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했습니다. 개별 테마들도 이슈 따라 움직였고요. 시외에서는 보안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책들이 나오면서 뉴스가 일단 계속 붙어주고 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대응 TF를 구성하고 또 첫 회의를 오늘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연속성을 보일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제 전일 시간 외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 계속해서 지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는 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8월 27일 이후로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강력하게 좀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박스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주가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내려온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간 내에서도 좀 잘 나와줄 것 같다. 오늘도 상당히 라온시큐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한싹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싹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한싹이라는 종목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를 방어했던 센즈랩이라는 또 종목도 있습니다.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상한가 만들어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가장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종고점 매물에 대한 이 만 원의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1,080원에 이제 시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이 자리 지금 종고점 매물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이 대략 9,550원, 9,550원 자리에서 9,550원에서 만 원짜리 이 자리에서 좀 지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싹 같은 경우는 지금 1,080원 넘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이 자리 올라갔다가 이 자리 지지받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올라가고 있는 게 유한양행 이제 암 치료제, 암에 대한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타고 항암과 관련한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도 그에 묻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비만 치료제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를 강력하게 상승 파동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하방 추세가 나왔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또 장대 양봉 찍어주면서 이렇게 기준을 하나 세워주는 이 돌파가 나오면서 기준을 하나 세워주는 이런 캔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캔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 박스권, 이 어제의 캔들, 이 박스권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는 쪽에서는 이제 예스24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쌍봉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 강력하게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데 이걸 보통 이제 흔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위아래로 이제 흔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크게 흔들어주면서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는 이렇게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단에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섹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스24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의견까지 더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스24를 이게 토픽 종목으로 이제 선정했는데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공연할 때 공연 티켓이나 그리고 도서 그리고 DVD, CD 이런 멀티미디어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판매하는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예스24 저는 지금 위치 자체가 정말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정말 강력하게 장대양봉 두 개를 갖다 합쳐놓은 상태에 이 엄청난 상승폭을 갖다 놓고 뺄 때도 강력하게 빠르게 냈어요. 이게 각도가 거의 L자형이거든요. 이렇게 거의 직선 형태로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종목 상승하게 된다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홀딩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 폭이 좀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입가를 지금 5,450원, 5,450원. 그래서 이 자리 어제 캔들 약간 종가 약간 밑에서 매수하고 매수 영역이 5,400원하고 5,450원 요 구간이거든요. 중심가에서 어제 종가 부분 요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5,950원 조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길게 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100원까지 좀 짧게 잡아놓고 짧은 형태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예스24고요. 공연 티켓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피프티라는 그룹의 소속사가 어트랙트인데 예스24가 어트랙트의 12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9월 20일에 다시 한번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빌보드에 도전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최근 또 소니 뮤직과 글로벌 유통 계약 체결한 소식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손절가 5,1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증시와 또 어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글로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3%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보합권, 그리고 다우 지수는 0.59% 상승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어제장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이 켜졌기 때문에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1.46%, 마이크로소프트는 0.6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2분기 실질 GDP가 나왔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했을 때 3% 상승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하향 조정이 됐고요.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혼재 양상을 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슈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핵 협상과 관련해서 이 하메네이의 숨은 의도, 다음으로는 AI 연속해서 2개지 이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다음으로는 빅테크 면책의 방패, 그리고 대만과 미중에 대해서 치킨 게임까지 이렇게 5개 이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의 권력 서열 1위인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의 핵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27일에 이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적과 협상하는 것은 모순 자체가 아니고 협상을 막는 장벽조차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선 발언에서는 적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 개혁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이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취임을 하면서 이 대선 운동 당시에 이란 경제를 마비시킨 이 서방의 제재를 해체하기 위해서 핵 협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이란과 서방 간의 이 대화가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제재 완화 목표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조금 다른 입장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란 내 보수 강경파가 여전히 정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실제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에 있을 이 미국 대선 결과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면 협상에 난항이 예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때인 2018년 당시에 이란 핵 합의를 파기를 했었고요.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복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란 행정부 자체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이렇게 좀 봤었고요. 협상 가능성을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는 건 바로 이렇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대비한 이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 이란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양국 간 갈등 자체가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일단 세계 주요 산유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과 서방 간의 협상 자체가 진전이 되게 된다면은 서방의 경제 제재가 조금 완화가 돼서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 열어둘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이 되거나 대선 이후에 이란과 서방 간의 이 긴장이 고조가 된다면 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금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 음성 비서 이 알렉사를 전면 개편해서 오는 10월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렉사는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아마존 에코에서 사용이 됐었고요. 사용자는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이 알렉사와 의사소통도 하고 음악 재생, 알람 설정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없었고요. 현재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바로 알렉사고요. 이 당초 새로운 알렉사는 내달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예상보다는 한 달 조금 더 미뤄졌습니다. 알렉사 서비스는 이 아마존 창업자가 굉장히 관심을 크게 기울여 왔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기존에는 날씨나 아니면 알람 설정 같이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을 했었지만 이 새 알렉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합을 해서 복잡한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 브리핑이라는 시스템이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사용자의 이 선호도에 따라서 AI가 생성한 이 주요 뉴스 요약이 매일매일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쇼핑을 도와주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 아마존이 이미 출시한 루퍼스라는 쇼핑 챗봇보다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처음에 알렉사를 출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5억 대 이상의 기기를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그렇지만 만성 적자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 측은 이 구독 서비스와 쇼핑 기능 강화 서비스를 통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기술 개발 비용을 상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의 알렉사 출시가 임박하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이 AI 비서 이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새 AI 모델 GPT-4O를 공개를 했었고요. 구글도 같은 기구는 갖춘 이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연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내달에 개최하는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아이폰 16 등 이 자사 기기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자체 음성 비서 시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에서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 비서, AI 비서 서비스에 대해서 신호탄을 쏜 상황이기 때문에 알렉사의 출시가 과연 시장에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전해드렸던 이 AI 산업 이곳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8일에 나온 보도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은 SB 1047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의회에서 찬성이 41표, 반대가 9표로 찬성이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SB 1047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이 AI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안정성 테스트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AI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하나로 약 6,68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 같이 굉장히 막강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법무부가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AI 회사들 직원들에게도 안전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까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이렇게 SB 1047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많은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 자체가 아직까지 발전하고 있는 이 AI 기술에 대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규제가 캘리포니아주 기술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렇게 AI 회사들도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나는 AI 규제를 지지해왔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제품과 기술을 규제하는 것 같은 원리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부분의 AI 개발 업체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업체들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머스크가 운영 중인 xAI에도 규제가 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인터넷 플랫폼에 게재된 유해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 면책권에 제동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8일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항소법원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이 틱톡에서 유행을 했던 기절 챌린지로 인해서 10살 딸을 잃은 이 미국 여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자체를 뒤집었고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은 틱톡을 상대로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건은 2021년 12월 틱톡에서 유행하던 기절 챌린지로 그 기절 챌린지를 따라하던 소녀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자체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위험한 영상을 추천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연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틱톡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서는 틱톡 알고리즘이 중개 역할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뒤집게 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 틱톡이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원고 측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렇게 인터넷 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물어낼 수가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렇게 관련 콘텐츠 기업들의 행보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군사지도부 2인장이 이 장유샤 부주석이 29일에 이 베이징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부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대만과의 군사적 연계를 즉각 중단하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장 부주석은 이 대만의 문제를 두고 이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중 관계에서 절대 넘을 수가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의 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대만 독립과 평화 자체는 절대 양립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대만 독립 세력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장 부주석은 미국에게 대만과의 군사적 연계와 무기 판매 자체를 중단을 하고 또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부주석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내놨고요.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중요한 이익 자체를 존중을 하고 두 나라 군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양국 간 긴장이 쉽게 고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불안정은 기술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회는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8월 시카고 여는 PMI 그리고 더 이어서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지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로벌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죄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 예상치가 너무 높았던 탓에 이걸 빌미로 해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도 너무 잘 나왔고요. EPS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300억 달러 이상을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 좀 찾아보자면 일단 매출단에서 위스퍼리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가격대가 있었는데 이게 한 379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블랙웰이 4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일단은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펀더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일단 마이너스권을 대다수의 시간을 좀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일단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막판까지 봤을 때 만회하지 못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적인 표면으로 좀 살펴봤을 때 보라색 라인이 지금 개인의 수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개인만 지금 양시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매수를 좀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좀 덜어내면서 양시장에서는 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일 순매수 탑5부터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던 종목들 볼 텐데요. 공통적으로 좀 찾아봤을 때는 일단 2차 전지가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자리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쪽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은 현대차 EUB 그리고 현대차를 담아갔고 기관 쪽에서는 기아를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반도체 쪽에 있었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여전히 외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왔던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위주로 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일단 EUB, 사무비 그리고 우선주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ROE를 지금 11에서 12%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ROE라고 하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회사가 지금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에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표현을 하는 건데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지금 11에서 12%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외국인이 담아갔던 4위 종목 살펴보면요. WCP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WCP는 분리막 기업인데요. 전기차 화재 쪽에서도 어제 테마가 좀 시세를 이루는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분리막 쪽은 관심을 좀 받지 못했었는데 의외로 외국인 쪽에서 어제 WCP를 좀 담아갔습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을 일단 분석을 해봤을 때는 분리막에 어떤 이유 때문에든 손상이 와서 전해질 상에서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가 부딪히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리막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덜어냈던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덜어내고 가자, 차익 실현하자라는 좀 분위기가 보였고요. 투톱을 모두 담아갔습니다. 덜어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쪽에서 모두 다 덜어냈고요. 외국인은 한미 반도체까지도 함께 장비단까지도 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기관을 좀 살펴봤을 때는 앞서서 외국인은 현대차를 담아갔지만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를 덜어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강세 테마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 차익 실현 빌미가 되면서 일단은 반사 이익을 받았고요. 더불어서 어제는 삼성 SDI 쪽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GM과 같이 배터리 합작 공장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 SDI도 함께 관심을 좀 받았었고요. 특히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B샘플에 있어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샘플이라고 하면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샘플을 의미하는데 이걸 앞으로 슈퍼카에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SDV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DV는 이제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 고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게임 체인저로 SDV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차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좀 남겼고요. 26년 하반기에 SDV 플랫폼 시험 차량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가 좀 같이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어제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유럽의 종양학회가 개최될 거고 이 자리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발표되면서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9월에는 CDMO 관련 기업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10월 달에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일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들 차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실리콘2를 필두로 해서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기세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실리콘2 하면 화장품주를 그동안 이끌어갔던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리콘2는 2002년에 설립되면서 지금 화장품, K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 중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죠. 매출이 YY 대비해서 지금 131%, OP도 275%로 일단 다 세 자릿수의 성장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만 따졌을 때 매출도 200억 원에서 지금 500억 원까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미 사업 확장을 위해서 지금 물류센터를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넓이보다 한 8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늘린 이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그리고 수주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2가 페이스메이커로 잘 달린다면 다시 한번 화장품주도 시세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화장품주가 주가 회복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중국발에 대한 수출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 표현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고 산 주식 울타뷰티라고 하죠.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이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워렌 버핏 덕분에 조금은 축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워낙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충분히 높다라는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 당국이 한국의 텅스텐 광산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다시 재개발을 위해서 현장 방문에 나섰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텅스텐부터 좀 살펴보면 무기나 반도체, 배터리를 제작할 때 사용하고 있는 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급망의 한 80% 정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중국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이런 무기 통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광물 통제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 흑연과 안티모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텅스텐이 조만간 다시 한번 여기에 좀 추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사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미국 당국이 강원도 영월을 찾아서 광산을 다시 한번 좀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텅스텐이 묻혀 있는 매장 양이 한 5,280만 톤 정도 된다라고 하고 이게 60년간 동안 채굴이 가능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길 캐나다 기업에 가지고 있습니다.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같이 좀 재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중국 옥죄기에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광물에 대한 통제도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물 무역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원자재 쪽도 계속해서 시세는 체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A등급을 부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추가적인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불리죠.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에서 모두 지금 A등급을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외신들, 그러니까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굉장히 이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A등급을 획득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연기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카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균형 잡히게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부각받았고요. 더불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A등급을 받으면 어떤 게 좋아지냐라고 궁금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신규 주주나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낮은 이자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SDV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플랫폼이죠. SDV랑 AMM이라고 해서 AMM은 지금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틱스까지 해서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산 OP가 10.7%로 글로벌 차 기업들 대비해서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시작 전 오늘 일정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 유럽의 심장학회가 개최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8월 31일부터 개최가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이 되고요. 우리 기업으로는 메디웨일이 함께 참가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해서 SAF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폐식용유나 동물성 기름같이 바이오 연료를 사용을 해서 항공유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로드맵이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요즘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할 때는 탄소 배출이 80%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늘 일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오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좀 해놨습니다. 대왕고래 주관 IB 입찰인데요. 일단 확실한 일정은 아니지만 한국석유공사가 8월 내로 해외 IB를 대상으로 해서 주관사를 선정하겠다, 입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흐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까지 잘 체크를 좀 해봤고요. 오늘 투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해봐야 할 섹터부터 이슈까지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실시간 증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봐야 할 실시간 증시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압박으로 사면 초과 상황에 빠진 두산이 합병 계획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두산은 지난달 11일 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결국 문제가 됐던 밥캣과 로보틱스 간 주식 교환을 하지 않고 에너빌리티가 가진 밥캣의 주식만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의 합병 철회는 금감원의 두 번째 정정 공시 요구가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 증권 신고서에 2차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1차 정정 요구 한 달 만에 다시 두산의 신고서를 반려한 건데요. 금감원은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 분할 실선 부분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이 미흡하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합병 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보다 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며 합병가액 10% 할증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밥캣의 주식 가치는 10% 할증하고 로보틱스는 10% 할인해 사실상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합병 비율을 소액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엄포였고요. 두산은 오는 9월 25일 합병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했지만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일정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밥캣을 자회사로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6.94%를 지닌 2대 주주입니다. 두산의 지분율은 30.39%에 불과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과 다수 소액주주가 반대표를 던지면 합병안 처리가 힘듭니다. 주주총회를 넘어서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현재 에너빌리티가 정해둔 매수청 한도는 6천억 원입니다.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해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액수가 한도를 넘기면 기업은 합병을 철회하거나 매수청 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혼자서도 에너빌리티의 매수청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업계는 두산이 국민연금의 SK 합병 반대 결정을 보고 합병 계획 변경 없이는 구조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산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통해 가장 문제가 된 밥캣과 로보틱스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포기했습니다. 밥캣은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 폐지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건데요. 다만 에너빌리티가 가진 밥캣의 지분 46.1%를 떼어내 신설 법인을 만들고 이를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밥캣은 에너빌리티가 아닌 두산 로보틱스가 지분 46.1%를 가진 상장사로 변환됩니다. 두산은 에너빌리티가 완전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밥캣의 지분을 분리하는 작업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에너빌리티는 이번 개편으로 밥캣에 대한 7천억 원의 차입금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의 반대가 남아있는 만큼 두산이 이 반쪽짜리 합병안이라도 성사시키기 위해선 향후 주주와의 소통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에서는 쇼크로 분석한 듯합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하며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나 33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는 시장의 바람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이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블랙웰 출시 이후에 실적과 전방 수요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주가 하락의 이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AI 산업 성장에 대해 기대하면서 반도체 종목을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4,70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탓에 삼성전자는 3.14%, SK하이닉스는 5.35% 주가가 급락하며 합산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비중 25%가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세 둔화가 AI 반도체 급성장기가 지났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며 차익 실현 압력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도체 관련주의 폭락에도 증권가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지속해온 AI 거품론 우려는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 전망치가 예상을 웃돌아 AI 산업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은 만큼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으나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AI 시장은 피크아웃은커녕 확장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 엔비디아와 관련주의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으나 펀더멘털에 미칠 변화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유한양행의 신약이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연일 주가가 강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FDA 승인 호재에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데요. 유한양행은 전일 대비 1.18% 오른 13만 7,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14만 5,500원까지 오르면서 28일에 이어 이틀 연속 52주 최고가를 다시 썼고요. 이날 우선주는 전일 장중 15만 7,5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장 초반 16만 1,750원까지 올랐다가 전일 종가 대비 1,000원 내린 14만 7,0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한양행 주가는 14만 원을 돌파하면서 앞서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목표 주가를 넘겼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주가 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렉나자는 존슨앤존스의 자회사 이노베이티브 메디의 리브리반트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병역요법으로 미국 문턱을 넘었었는데요. FDA 승인 외에도 유한양행의 하반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매출에 대한 로열티 유입은 통상적으로 판매 분기 이후에 정산해 그 다음 분기에 유입됩니다. 렉나자 판매 로열티는 내년 1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만큼 차후 실적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는 9월 폐암학회와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실험 데이터 결과가 추가로 발표되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주가 상방을 열어둔 모습이고요. 업계는 신약이 미국 진출로 수익성을 꾀하며 바이오 산업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은 매년 의약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수익성 개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후발주자인 애플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픈AI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가 미국 유명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 주도로 추가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라이브 캐피털은 10억 달러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오픈AI 기존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추가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AI 서비스에서 오픈AI와 협력키로 한 애플 역시 이번에 신규 투자자로 참여해 자금을 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과 MS가 오픈AI에 신규 자금을 얼마나 투자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오픈AI의 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애플은 AI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MS, 구글과는 달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지난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2024에서 자사 첫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이면서 챗GPT를 도입한다고 밝혀 선두주자인 오픈AI와의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오픈AI 이사회 상관인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MS에 이어 애플까지 오픈AI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리콘밸리에서 빅테크의 AI 군비 경쟁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애플이 MS가 최대 주주인 오픈AI와 협력을 강화하고 하면서 경쟁 관계에 놓인 MS와 애플 양사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올해 코스닥 IPO 최대어로 여겨졌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 우려, 고평가 논란 등으로 수요 예측과 공모 청약에서는 연달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냉담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증시 대비 이후 주가 흐름에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공모 규모는 767억 원으로 올해 코스닥 기업 공개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도 4,18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IPO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흥행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시공테크를 정점으로 한 시공그룹 계열사인데요. 앞서 계열사인 아이스크림 에듀 IPO 당시 대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저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계열사인 아이스크림 에듀는 지난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 이후 보호예수 6개월이 풀리자 오너 일가가 대다수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한 바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기업으로 메가스터디, 예림당 등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을 포함하지 않고 삼성출판사와 미국 교육업체, 체그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공모가 하단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15.5배로 국내 교육업체의 동종 주가 수익 비율이 4배에서 6배를 훌쩍 웃돌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페이팔 창업자인 PT 팔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자금 후원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강경 기조를 예고했고 구글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현지 시간 29일 영국 주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피터가 정치에 약간 지쳐있지만 우리가 지고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는 정치에 정말로 지칠 것이다라며 트럼프 캠프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피터는 근본적으로 보수자이며 주변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혀 나는 피터와 계속 이야기하고 그를 설득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스 의원의 정치적 후원자인 틸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에 기부했고 2022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벤스 의원을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후원금 모금에서 트럼프 캠프에 앞서며 쩐의 전쟁에서 밀리자 큰 손을 향해 기부 요청에 나선 건데요. 실리콘밸리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구글을 예로 들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대기업들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벤스 의원은 나는 구글이 분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은 최근 미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 사업 부분이 해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계 큰손들이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비중을 각각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세계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국내 방산 4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기존 7.16%에서 9.99%로 2.83%포인트 늘렸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계 블랙록이 선택한 방산주는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연초 대비 0.4%포인트 비중을 늘린 5.3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국부펀드도 방산주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LIG 넥스원을 대량 보유 종목으로 올해 신규 편입했습니다. 지분율은 6.37%고요. 방산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국내 방산 4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급 실적으로 주가가 역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러워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중동 전쟁 역시 확산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 가능성 확대 등 역시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는 K방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후 개장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8월 30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4% 상승하면서 2676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8% 상승하면서 76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루엠텍부터 폴라리스 AI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인기 검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엠텍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에 한국에 출시가 된다라는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 들러왔었는데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엔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계 최초로 초기 개대 중간엽인 줄기세포 치료제 기반의 신약 개발과 또 CGT, CDMO 사업을 영위하는 이엔셀 어제장에서 무려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데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스닥 시장 최대 규모 공모 규모고요. 올 하반기 코스닥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가 됐다라는 논란도 있어서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된 종목들 증시 8에서도 시간의 특징주로 한 번 더 꼽았었죠. 지금 실시간 인기 종목에서도 이어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센즈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역기능 억제를 위해서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과 또 국민 체감형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이다라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여기서 생성형 AI 역기능이란 AI 기술 자체가 허위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 생성, 딥페이크 생성, 이 사이버 범죄 악용 등의 부정적이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용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폴라리스 AI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내에서 AI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 보안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한 지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시장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수급 자체 봤을 때는 일단 소폭이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시작은 강보합 수준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목을 잡는 건 엔비디아 실적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정규장에서 하락을 했고 다행히 오늘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략 궁금한데요. 기울기의 조정이지 대세의 변화에는 문제 없다라고 정리를 좀 해도 될까요? 대세라는 그 자체가 어떤 그 AI 쪽, HBM 이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은 변화는 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어떤 AI 쪽에서의 그 엔비디아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시장 자체가 이 수급에 대한 분산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에서의 반도체 투자 전략이나 시적 전망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이 AI 쪽에서의 반도체 기업들을 사야 되냐가 아니라 지금은 약간 좀 순환매 관점에서 이 자동차 또 바이오 2차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떤
전체 시장, 포트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키 맞추기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섹터의 수남의 섹터의 대형주를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개별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슈 쪽으로의 이 수급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쪽에 어떤 이 모멘텀이 뭐 크게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지금 그 글로벌적인 전고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배터리 기업에 대한 견제, 유럽 쪽에서의 유럽과 미국 쪽의 견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의 배터리 셀 기업들 위주로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유한양을 비롯한 이 대형주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FDA 승인이나 또 이제 이 미국의 미국 대선 여러 가지 이슈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반도체보다 많죠. 그러기 때문에 개별 업종 모멘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됐을 때 이 오히려 반도체보다도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 쪽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현대차 쪽에서 인데스에서 이 주저하는 정책 그 금액도 크죠.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 보다도 다른 섹터에 대한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8월 달에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경기 방어 업종 쪽에서의 이 기반을 중심으로 한 이 비중에 대한 확대가 좀 많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9월 달과 10월 달을 역시 이 경기 방어 업종보다는 이 경기 민감 업종 또 그리고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반도체까지 흐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찾자면 일단 투톱은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좀 얻었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밥캣 합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부터 먼저 보면 2.89% 상승하면서 7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밥캣 흐름도 함께 좀 체크해보면 여기는 반대의 흐름 보이고 있죠. 3.57% 하락을 하면서 4만 원 선 어느덧 넘어서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차장님 구조 개편에 있어서 합병에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플랜 B로 시선이 좀 옮길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예상을 좀 잘 안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어떤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전에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에 대한 어떤 이 서로의 이 이익이 된다, 또 피해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달랐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두 기업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컸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합병이 철회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이 모멘텀이 좀 사라졌던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이 두산 밥캣에 또 특히 이제 이 목표 주가를 내리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추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그 전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세트리온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이 합병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기존 주주들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우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두산그룹은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도 이 두산 로보틱스와 슬랙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두산 밥캣 건설 장비나 수요 개선 이런 부분도 약간의 좀 이 속도가 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합병이 무산이 아니라 기업 자체로만 괜찮았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번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그거죠. 합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뭐 거래량이 좀 적어지면서 이 낙폭이 좀 제한됐을 때 한번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좀 대기하는 모드가 좀 당분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분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애플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챗 GPT를 개발했던 오픈 AI에 애플이 투자하는 걸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AI 챗봇 관련해서 챗 GPT 관련주로 좀 엮여 있었던 이스테소프트나 SP소프트, 폴라리스 AI, 마음 AI도 강세를 좀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일단은 애플 때문인지 기사를 좀 받아서인지 AI 챗봇이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단순 테마, 오늘 잠깐 반등하는 테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우선 오픈 AI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좋죠.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이 이 애플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의 이 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오픈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비율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논의 중이죠. 아직 구체적인 투자 금액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뭐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 변동성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애플이 다음 달에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번째 시리즈죠. 이 부분에 지금 AI 기능, 그러니까 아이폰 16번째 시리즈에 대한 뭐 새로운 기능,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AI 기능에 대한 부분이 추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내냐, 이 부분이 제일 그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관련된 주들이 이 어떤 애플과 이 미국 쪽에 이 오픈 AI 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 변동성에 의한 매수 관점은 같지는 않지만 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얘기 나오고 이 아이폰 16번째 시리즈에 대한 AI 기능에 이 평가가 좋았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주 하나 더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뭐 딥페이크 관련주들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 라온시큐어가 좀 주도를 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보안주들은 텔레그램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어서 텔레그램은 아무래도 좀 꽉 막혀 있다, 폐쇄적이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사실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보안 관련주들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시총도 작고 변동성이 좀 커서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텔레그램과 좀 비교했을 때 좀 오픈되어 있는 카카오나 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카오 쪽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시총 작은 쪽보다 네카오 쪽 바라보는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의 그 시장이 좋아질수록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딥페이크에 대한 우선 시장에서의 어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현재는 이 정부의 어떤 딥페이크에 대한 적극적인 이 범죄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 1차적으로 나와야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더라도 인공지능 쪽에서의 기술은 계속 이 보안을 요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테마로 볼 수 있겠지만은 매수 관점보다도 어떤 산업 자체에 대한 레벨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의 이 실적이 2분기 실적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유통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에 대한 이 검색 광고 시장 쪽에서의 이 실적 반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뭐 카카오 또 AI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야 매수 관점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네카오는 일단 무엇보다도 실적 반등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카오까지 그리고 보안주까지 함께 점검해 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 잘 나왔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4분기에 양산한다고 했으니까 네. 블랙웰 빼고 계산한 3분기 가이던스일 거고 또 시장에서 바라봤던 그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포함한 가이던스였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금 내놓은 가이던스 너무 잘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반도체 펀더 변화 없는데 어떻게 전략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과거의 테슬라, 이번에는 엔비디아, 이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총 매출액에 맞췄느냐?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마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좀 찍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올해 1, 2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마진율이 조금은 침체되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그러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권이 조금은 흔들리는 거 아니겠는가? 다른 기업들이 점유율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대비 정말 형편없는 시장 점유율이었지만 최근에 어떻죠? 테슬라의 점유율은 조금씩 내려오고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들은 올라오는 그런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의 이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엔비디아의 어떤 차익 매도 물량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가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컨센서스라고 해서 예상을 하는 것을 항상 뛰어넘는 숫자를 보여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숫자를 냈단 말이에요. 참 잘하고도 욕먹다 보니까 젠슨한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컨콜이 문제였죠.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블랙웰이 짧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그 공백이 생긴다면 어떤 걸로 매출을 낼 거냐. 만약 그 매출에 공백이 생겼을 때 마진율은 그럼 조금 더 침체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불신이 어떻게 보면 어제 엔비디아 주가 조정에 저는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결국 이제 반도체 IT, AI 버블론을 말끔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울 수 있었던 건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I에 대한 투자는 더 과감하게, 더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의 조정은 엔비디아만 조금은 진통을 겪고 혹은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만 진통을 겪고 시장 전체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니까 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일단 마진율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겠네요. 마진율이 좀 정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컨콜에서 이 공백을 메우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매출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흐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순매수를 봤을 때 어제랑 지금 동일하긴 한데 WCP가 의외로 지금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지금 이게 분리막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화재 원인이 분리막이 좀 손상이 되면서 양극재랑 음극재랑 이제 뭔가 만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니까 분리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놓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 지금을 외국인이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테마는 사실 아직 그렇게 돌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어제 이제 마감에 우리가 본 수급은 블록딜 여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분리막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제 배터리 4대 소지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산업이 뭐냐라고 하면 항상 분리막 쪽이었거든요. 특히나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세계 탑5 안에 들거나 탑3 안에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에 혹은 이제 중국 기업에 좀 밀려 있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분리막에서 가져오는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소외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들이 강세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 상용화가 된다 했었을 때 수요가 있을까?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도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안 사는 이유는 뭐죠? 첫 번째, 화재에 대한 부담. 이제 두 번째, 비싼 가격. 만약에 이제 지원금이 없다면, 보조금이 없다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근데 NCM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정말 전기차의 소비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테마를 쫓다 보니 한농화성이라든지 삼성 SDI가 지금 빛을 발하보지만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봤었을 때 저는 WCP를 포함한 분리막 기업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NCM 계열 안에서 양극재, 음극재가 만나지 못하게 하려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은 분리막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전히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SK IE 테크놀로지와 WCP가 있는데 SK 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 온 매출이 이제 가장 많고요. WCP는 LG와 삼성 SDI 중소형 분리막을 모두 지금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길게 봤었을 때는 괜찮다라는 의견, 단기간 안에 상승을 못한다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리막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좀 간과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간과하지 말고 이 테마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BH, S&T 다이내믹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LG전자를 좀 살펴드리고 싶어요. 강한 흐름이 나와서라기보다는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지만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유는 LG 지주사에서 LG전자와 LG화학의 지분을 사겠다라는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2천억과 3천억을 각각 이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오늘만 사는 거겠죠. 다음 주에도 살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매수의 강도는 연속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LG전자 혹은 지금 LG화학, LG화학은 따로 이제 좀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때문에.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윗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10만 원 부근 레벨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느껴져요. LG전자는 백색 가전도 가전이지만 지금 OLED라든지 LCD 혹은 AI가 탑재된 백색 가전에 대한 매출 빈도가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윗꼬리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는 LG전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살펴봤습니다. 워낙 또 막 주가가 크게 변동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한 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면요.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좀 인용을 해서 노키아의 모바일 네트워크 자산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13.4조 원 정도 추산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수금액 100억 달러, 13조 4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고요. 움직임 보이면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시큐어, 이엔셀, 우리기술, 퓨처캠, S바이오메딕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라온시큐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 딥페이크 관련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 섹터의 테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확실한 대장주가 없다는 거. 하루하루 당일의 대장주가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바뀌다 보니 위치가 어떻게 보면 다 엇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테마가 생기면 대장주가 생기고 그 대장주는 정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면서 그거를 추정해서 2등주, 3등주가 따라오는 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번 주에 이 섹터를 보면 아직까지 그런 종목이 없거든요. 하루는 센지레, 하루는 다른 종목, 또 오늘은 라온시큐어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온시큐어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조금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2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장 중에 저는 언제든지 2,500원대 이하에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보면 좀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AI 산업, 로봇 산업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동안 사실은 보안 쪽도 같이 성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의 나라.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크게 매출을 내는 기업이 없다 보니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는 한 번 더 이제 큰 화두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움직이는 라온시큐어가 기존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사실은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공공사업기관, 그러니까 나라 정부에서 이제 발주를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라온시큐어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라온시큐어 살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딥페이크 관련한 테마들은 아직 대장이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라온시큐어가 딥페이크 쪽에서는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쪽은 좀 시총이 작은 거에 대비해서 실적을 좀 받쳐주고 있다는 포인트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위 테마들도 함께 이어서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참 때릴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좀 약세 보이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딥페이크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딥페이크 TF팀을 구성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온시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오늘 주도를 하면서 이 테마를 이끌고 있고요. AI 챗봇은 앞서서 제가 살짝 좀 개장 후에 질문 드린 것처럼 애플이 오픈 AI 관련해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브리지텍이 가장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끌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도 7.9%, SP소프트도 7%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본부장님 어떤 테마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당장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실 거라면 딥페이크와 AI 챗봇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이실 부분은 반도체를 여기서 덜어내야 되느냐 아니면 믿고 더 가져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반도체 IT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부족하냐?
수급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8월달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로 가담한 날이 굉장히 적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주도 업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반도체 IT가 강한 힘을 보여주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가 안 가면 뭐뭐뭐가 간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쏟았었던 것은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약바이오도 그냥 단순히 테마가 아니죠. 이번에 2분기, 3분기 들어오면서 정말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그리고 그에 맞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한 명분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서 나온 자금들이 제약바이오로 흘러가는 이제 과정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반도체에 대해서 벌써부터 버블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서 제가 오프닝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랬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지금 시점에서 AI에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올 가능성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어떤 우리나라 관련주,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대장주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2등주, 3등주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대신에 그 외의 반도체주 안에서 여전히 실적이 견고했거나 혹은 최근에 지수의 밀림 대비 흐름이 좋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의 가격은 저는 매수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기업을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당연히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반도체, 혹은 이제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애플의 주가 괜찮죠? 어제 LG이노텍 주가 괜찮았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바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의 이제 출시 이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올해 1분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냐? 갤럭시 S24 AI 탑재된 폰이 새롭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갤럭시 S24를 필두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뭐 애플도 그렇고 중화권의 완성 이 모바일 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모바일 제품을 신규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을 또 칩을 생산을 하겠다. 그럼 이 칩을 모두 검사해야 되는 테스트 소켓 쪽은 당연히 우호적인 업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수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밀렸다면 저는 지금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충분히 한번 우리가 천천히 봐보셔도 괜찮은 어떤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리노공업, ISC, TSE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른 반도체주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최소 35%, 높게는 45%의 높은 영업 마진율을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반도체를 보신다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한번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현미경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제품들이 최소형, 그러니까 소형화되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들도 뭐 나노미터 단위로 지금 작아지고 얇아지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파크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2022년, 23년, 24년도 계속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하나의 기업에만 매출 비중을 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모두의 이제 매출 이 비중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좀 놓고 보시더라도 지수보다 정말 잘 버텼고 지수보다 오히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반도체 IT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분이 확실한 쪽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 가격적인 조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볼 종목, 테스트 소켓, 특히 소켓은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도 좀 뽑아주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톱을 좀 보면요. 네. 엔비디아 때문에 일단 급락세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러니까 퀄 테스트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삼성전자는 그나마 SK하이닉스보다 매수하기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솔직하게 거기예요? 말씀드리면. 네. 이게 뉴스라는 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 만약 이 삼성전자 반도체 컬 테스트 이야기가 나오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렸던 그때만큼 투자자들이 과연 환호를 보낼까? 왜 이제서야?
라는 오히려 또 물음표가 저는 붙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뉴스라는 게 기다릴 때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한참 놓쳤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를 이제는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마음 편히 그냥 조금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모아 가시는 게 지금은 심리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가 나올 때 나와줬어야 한다라는 게 공감하는 게 참 여러 번 오보가 나다 보니까 실망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나왔을 땐 또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오래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이동해서 우리 임순재 대표와 나눴던 주제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9월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삼아보면 좋을까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지금 9월에 남아있는 이벤트 좀 굵직한 거 하나가 금리 인하 이벤트 있고요. 두 번째는 밸류업 지수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처럼 낙폭이 좀 과대하게 확대될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 전략 유효하다라고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반도체가 좀 주도를 해서 이끌어갔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 키워드가 붙으면서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도 지금 제약 바이오가 같이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강세 보입니다. 유한양행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대 하락하고 있고요. HLB도 7.6%, 삼바도 1.26%. 일단 삼바가 잘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2차 전지도 같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셀 3사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까지 자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LG화학만 0.62%입니다. 다만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부분은 언제든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증시 8에서 우리 오민 전문가가 선정해줬던 탑픽 종목 예스24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룹 피프티가 지금 세계 3대 음반사라고 볼 수 있는 음반 유통사라고 볼 수 있는 소니 뮤직과 함께 지금 글로벌 유통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9월 20일 정도 다시 한번 컴백할 예정이기 때문에 빌보드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스24가 피프티를 가지고 있는 소속사 어트랙트의 CB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오늘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일단 펀더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74,000원, SK하이닉스는 17만 원 선에서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두 가지 섹터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테스트 소켓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가 파크 시스템즈인데 지금 현미경 관련된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반도체들이 다 계속해서 초소형으로 지금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1%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2원 내린 1,33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세 758.1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